어느 당선된 대통령께서 이프로님을 뭐 청와대로 모셔가지고 네. 이프로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야. 경제 성장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재산권의 보장과 인센티브가 중요했고, 두 번째는 최초의 자본이 중요했고,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는 경우, 예. 그러니까 $10,000를 돌파한 나라들, $10,000를 돌파한 나라가 1인당 GDP가 $10,000 돌파한 나라가 $20,000, $30,000, $40,000, $50,000. 중국이 현재 $13,000거든요. 네.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이라는 기술을 4등급으로 나눌 경우 네. 중국은 요 정도는 지금 올라왔고, 여기에서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까지를 이렇게 이제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예. 지금 미국이 요 정도는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봉쇄가 되면, 그런 것이 한 30년 정도 지속되면,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제가 보기에 한 $20,000, 뭐 $25,000 그런 것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거에서는 이제 좀 뭔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13,000에서 2만 언저리만 가도 어마어마한 거죠. $20,000 곱하기 인구 14억을 곱하기 하면 곱하면 뒤집겠네요.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네, 최병천 교수와 함께하는 불평등 연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 성장의 본질과 원동력은 무엇인가, 뭐 이런 다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주제를 어쩌다 보니까 다루게 됐고요.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마무리해야죠.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네. 그 설명을 해주실 건데, 야, 그걸 알면 누구나 다 경제 성장하지. 야, 오늘 그 비밀을 밝혀준다고 정말? 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으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그 제주 지역에 가서 네. 이제 민주당의 암흑의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지역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김한규 의원님. 네, 맞습니다.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했던 주제가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이제 발표였었는데요. 네.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어떻게 경제 성장이 됐는가라는 게 중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예. 그 얘기를 들었던 저희 이제 민주당의 암흑의 청년 중에 해외 여행을 한 1년 반 동안 그 세계 일주를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라고, 이 친구가 그거를 이제 들었었거든, 현장에서 같이. 그래서 어떠니 이제 조언해 주기를, 자기가 1년 반 동안 세계 일주를 했더니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야,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잘했냐.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됐냐, 또는 어떻게 경제 성장에 성공했냐. 예. 그거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K-팝, K 컨텐츠 이거는 약간 좀 부차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쓰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언해 주기를 아예 집필할 때부터 해외 판매를 좀 목표로 집필하면 어떠냐. 아하, 너무 궁금해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실은 저희 오랫동안의 어떤 이제 관심사였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경제학적인 것만 설명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역사적, 정치 경제학적, 예.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뭐 몇 가지 그냥 말해서 보여드리면, 앞에는 약간 이제 선진국들, 선진국이 보통 우리가 G7 국가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가 G7 국가인데요. 요 나라들이랑 대략 비교한 자료가 이제 요 자료들이고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는 1960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았던 나라, 그 나라들이 필리핀, 잠비아, 멕시코, 브라질, 칠레였었는데, 네. 이 나라들이랑 우리가 쫙 이제 성장률이 달라진 거죠. 이 나라들은 뭔가 한 이제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뭔가 성장률이 다 안 좋아지는데 조금씩. 근데 우리는 이제 꾸준하게 비교적 장기에 걸친 성장률을 거치면서, 그렇군요. 72의 법칙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지금 훨씬 이제 막 배가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저기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요즘은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데 중간에 한번 한 1, 20년 절은 게 그쵸.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느냐 하는 걸 또 알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결국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에는 물론 이제 뭐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뭐 문화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이제 경제 성장 문제가 좀 중요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돈으로 약간 환산해서 표시했는데요. 앞에 거랑 같은 얘기인데 1960년에 10,000원이었다고 치면, 이거는 이제 그거인데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변동한 걸 적용해 보면
2019년도에 우리는 56만 원이 됐어요. 네. 대략 한 57만 원이 됐고요. 미국은 똑같은 만 원이었다고 치면 한 5.4만 원. 거의 뭐 미국이랑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10배 정도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60년에 만 원이었던 게 경제 성장률을 적용하면 한 11만 원 정도. 우리는 거의 한 이제 60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 필리핀은 10배 정도 11배 정도 늘어난 거고 예. 일본은 이제 8배 미국은 한 5배 정도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제 엄청난 소득 증대를 우리가 이제 일구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이 중요한데 경제 성장은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프로님이나 최병천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거나 기재부 장관을 하거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거나 예. 정책의 총책임자 또는 뭐 대통령을 하거나 그래서 야 이프로님 그 어느 당선된 대통령께서 이프로님을 뭐 청와대로 모셔가지고 네. 이프로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야. 경제 성장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경우 네. 우리가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성장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에 관한 질문인 거죠. 이제 그럴 때 자본과 노동을 더 투입하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본과 노동을 더 투입하면 그러면 인도 성장률이 미국보다 왜 낮습니까? 그렇지. 라고 물어보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면 강성용 교수님한테 물어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네. 이제 그러면 도대체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네. 그런 내용을 좀 이제 드리려는데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장 이제 교과서 나오는 건 솔로몬 모델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물적 자본 증가량, 노동 증가량, 기술 진보. 기술 진보와 같은 말은 총 요소 생산성.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이제 뭐 경제지를 비롯한 칼럼에서 막 나와요. 뭐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잔차라는 거예요. 잔차. 그러니까 물적 자본 증가량과 노동 증가량. 요즘 이제 뭐 R&D 같은 것도 따로 추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가량을 다 계산했는데도 성장률이 뭔가 설명이 안 돼. 네. 근데 경제는 4%가 성장했는데 물적 자본 증가량과 노동 증가량은 1%였어요. 예. 그럼 2%는 뭐지? 이 2%를 그냥 총 요소 생산성에 표현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이군요. 그렇죠.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을 그래서 마치 총 요소 생산성에는 다른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여간 설명 안 되는 something. 뭔지 모르는 어떤 생산성 그거를 총 요소 생산성이라 표현하고 그다음 이제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노동 생산성은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이제 제가 초기 이제 처음에 경제학 공부할 때 했는데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낮대요. 다른 나라보다. 네. 그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뭔가 일을 더 게을리하는 건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뭔가 농땡이를 피는 건가? 아니면 뭐 노조가 뭐 노조 때문인가? 예. 근데 봤더니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삽지대 경제학과 포크레인 경제학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노동자가 삽으로 일을 하는 거랑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는 거는 네. 노동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음.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결정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생산성도 있어요. 자본 생산성은 노동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제도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투입됐을 때 얼마나 성장이 이루어지는가는 예컨대 그 국가에서 세금을 60% 걷는 사회랑 세금을 10% 걷는 사회가 있으면 자본 생산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은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본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본 생산성은 자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낮다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네. 뭐 그분들을 지탄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산성 개념이 나온 김에 잠깐 이제 쉬어가는 지식 코너 그런 거를 드렸고 이거는 앞에 이제 우리가 물적 자본 증가량, 노동 증가량, 기술 진보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일본 사례예요. 일본의 임금이 경제 성장 추이인데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한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을 거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이제 팍 망한 거죠. 이게 일본 망한 시점인데요. 일본 망한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을 되는데 인구는 그냥 약간 고만고만하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바닥에.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인구 때문이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GDP 기울기와 인구 증가 기울기는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다. 그리고 인구 쪽수와 노동 공급 증가량은 별개의 개념이다. 인구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 쪽수를 얘기하는 거고 네.
노동이라는 개념은 생산에 투입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생산에 투입된 개념이고 이거는 같은 자료에 이제 약간 다른 방식의 표현인데요. 아하, 그러네요. 일본의 노동력 인구와 경제 성장. 우리가 이거는 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랑도 관련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되고 뭐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어들 거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55년, 70년 사이에 일본의 노동력은 1.3% 증가했는데 실질 GDP는 9.6% 증가했고 노동력은 거의 비슷하게 증가했어요. 네. 75년부터 90년 사이에. 요것도 15년, 요것도 15년인데 네. 근데 성장률은 4.6%밖에 안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와 노동 증가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나? 근데 그거는 아까 전에 이제 이건 총 요소 생산성에 관한 걸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홍춘욱 박사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가져갔는데요. OECD 주요국의 경제 성장 분해 방식이에요. 앞에 우리가 이제 노동 증가량, 자본 증가량,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증가량, 총 요소 생산성 증가량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OECD 주요국이 있지만 미국과 한국만 좀 비교해서 보면요. 네. 2000년과 2007년 사이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요 기간 동안 2.65%였는데 요걸로 이제 이렇게 미국과 일본을 좀 한국을 보면은 2000년과 2001년에서 2007년, 2009년에서 2014년이 GDP는 2.65, 2.03, 노동 투입은 0.51, 0.94, 자본 투입은 0.82, 0.54, 총 요새 생산성은 1.31에서 0.55. 네. 그래서 총 요새 생산성이 한 50% 가까이 되다가 27%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은 더 재밌어요. 한국은 요 비슷한 기간에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총 요새 생산성이 무려 71%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으로 설명하는 거는 한 29% 정도 설명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설명 못하는 게 71%인 거예요. 한국은. 예. 야. 그리고 요 2009년부터 2014년은 설명 못하는 요인이 52%. 이게 학교 다닐 때도 느끼던 거잖아요. 똑같은 학용품, 똑같은 문제집, 똑같은 수련장인데 네. 얘는 90점, 얘는 40점. 그러면 이 50점 차이를 뭘로 설명해야 되냐 하는 게 저총 요소 생산성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예컨대 한쪽은 뭐 전자오락실을 자주 간다든가 여기는 뭐 독서실을 자주 간다든가 뭐 그런 게 투입 시간 예. 그것조차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루 일과 끝나고 네. 밥 먹고 야간 자습 같이 하잖아요. 밤 12시까지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같은 선생님이 감독하고 같은 문제집으로 푸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1등도 나오고 47등도 나오죠. 그렇죠. 그 이제 미스테리한 게 많죠 실제로. 그게 뭘까?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뭐 이제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왜 요 시기에 우리나라는 더 높았고 요 시기는 더 줄어들었냐. 그거에 대한 저의 설명은 그동안 제가 공부한 걸 종합해보면 하나는 중국 효과였고 무역 그 자체. 예. 수출 증대 그 자체가 이 총 요생산성을 플러스하는 효과를 냈었고 또 하나는 이때 우리나라가 로봇 장비율을 되게 급격하게 올리는 시기도 이 시기예요. 70.8인 시기가? 네네. 이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로봇 장비율로 인한 효율성 향상, 예. 그다음에 이제 수출 증가로 인한 효율성 향상 같이 이제 맞물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나 뭐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면 총 요새 생산성의 비율은 경향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은 그래서 물적 자본 증가량, 노동 증가량, 총 요새 생산성 표현했지만 이 약간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네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종의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제도주의 경제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경제학의 파트 중에서 저는 이제 원래 개인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마르크스 책도 많이 보고 자본론도 보고 뭐 아무튼 제가 그 마르크스 본인의 책, 마르크스와 관련된 책을 되게 열심히 봤던 사람인데 네. 1980년 경부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서 예컨대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80년, 81년, 82년 이때쯤에 더글라스 노스를 비롯한 제도주의 경제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몇 명이 타게 돼요. 근데 제도주의 경제학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약간 주류 경제학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실은 근데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의식도 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 훨씬 더 데이터에 기반하긴 하는데 기존의 제도주의 경제학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약간 시장의 기능, 뭐 어떤 가격 기능, 수요 공급 이런 걸 중심으로 배웠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건 왜 생겼냐, 국가는 왜 탄생했냐, 법의 기능은 뭐냐, 화폐는 왜 생겼냐, 이런 거를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 봤자 가격, 시장, 수요, 공급, 뭐 생산자, 소비자 이런 것만 나오니까 우리 현실에서 주로 접하는 거는 노동조합, 기업, 대기업, 뭐 갑질, 국가 내지는 감옥, 뭐 내지는 뭐 데모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이 뭐 군대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접하는 현실에서 뭔가 우리가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네. 경제학은 그런 걸 설명 못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런 제도를 설명하는 경제학, 그게 제도주의 경제학이에요.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다는 주장? 아니요, 그거보다는 제도는 왜 탄생했는가까지 포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수상자 중에 누가 있냐면 혹시 거래 비용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 용어를 최초로 쓴 경제학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이거든요. 코즈. 그 사람은 경제학 교과서에 2번 등장하는데 네. 하나는 거래 비용이라는 용어로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코지의 정리라는 걸로 등장을 해요. 그 소유권이 없는 데는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유권을 지정해주면 그 소유권이 지정된 사람이 알아서 잘 해결한다. 네. 그게 이제 코지의 정리여서 이제 어떤 뭐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해법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건데 코지가 1932년도에 네. 기업의 본질이라는 책을 논문을 써요. 근데 그 기업의 본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업과 시장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기업과 시장의 차이. 네, 우리가 이제 시장 거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장에는 항상 노동력이 존재하고, 네, 그렇다면 매일 일을 하려면 그때 시장에서 노동력을 구해 오면 되지. 그렇죠. 굳이 왜 기업이라는 걸 세우고 정규직을 뽑아서 그렇죠. 너는 매일 출근해라고 하고 왜 월급을 줄까? 맞습니다. 기업은 왜 그런 조직을 만들었을까? 굳이 네, 매일매일 사서 쓰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네. 뭘까요? 그거는 이제 기업을 왜 만들어졌냐는 질문을 방금 이 프로님을 하신 거고, 예. 이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은 방금 이 프로님이 던진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늦었네. 예. 그래서 1932년, 2023년 아까 이제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질문을 답을 찾아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탄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 1890년대, 1900년대에 독일 3인당의 마르크스주의자 중에 예. 경제학 역사에서도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힐퍼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힐퍼딩이라는 사람은 이제 금융자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힐퍼딩이라는 사람은 뭐 넓게 보면 레닌도 비슷했는데 이 자본주의가 점점점 이렇게 커져 와가지고 대기업의 출현을 목도하면서 예. 그거를 조직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직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이제 그 약간 계획경제 같은 걸로도 발달하게 되는 건데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도 기업이 왜 탄생한 거지? 라는 질문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시장에서 교환하는 방식과 기업에서 교환하는 방식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이게 네. 저는 이제 실은 사회주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어서 사회주의 경제학과 자본주의 경제학의 차이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자는 그냥 주류 소위 말하는 교과서 경제학. 야, 시장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남성의 정의는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정의돼요. 그렇지. XX, XY 이런 거고 동성애자라는 정의는 이성애자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정리가 돼요. 그렇지. 시장을 정의하려면 시장이 아닌 거랑 비교해야지 시장이 정의가 돼요. 그러네요. 오히려 시장 이론만 공부한 사람은 시장이 뭐지? 라고 하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실은 시장 이론만 공부한 사람은 저는 시장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아닌 거가랑 비교를 해야지 시장이 비교가 되는데 네. 시장이 아닌 거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계획이에요. 계획.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기업이에요. 기업. 시장과 기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와. 기업은 시장과 기업의 거래 형태가 다른데 경제학에서 시장 거래의 가장 큰 특징, 시장 거래의 어떤 개념적 본질은 수평적 교환이라는 거고 수평적 교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거래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100만 원에 만들어 가지고 이프로님한테 팔라 그러는데 예. 이프로님이 나는 이걸 100만 원에 팔라는데 이프로님이 야 이거는 100만 원 가치가 없는 것 같아. 한 뭐 50만 원짜리를 최병준이 덤탱이 씌워 가지고 판다 그러면 안 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노동자가 되면 만약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야 이거 좀 해. 5가지 업무를 시켰는데 예. 싫은데요? 그 1번만 하고 뭐 2번, 3번, 4번, 5번은 내가 안 할 건데요. 하면 잘리는 거거든요. 네. 그 어디가 됐건 뭐 그렇죠. 국회가 됐건 예. 직장이 됐건 사장님 뭐 이 일은 내가 안 하고 뭐 사장님 몇 개 해주면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사장과 거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시장은 거부권이 작동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기업은 계획 경제가 작동해서 예. 이거를 약간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노동력 계약 자체가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업 내의 관계는 위계가 작동하고 그래서 수평적 교환이 아니라 수직적 교환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어라키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예. 위계 구조. 예, 그래서 기업의 본질은 근데 왜 위계에 이런 걸 만들었냐?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하. 시장에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로널드 코즈라는 경제학자가 이 사람이 코지의 정리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 기업의 본질과 코지의 정리 두 가지에 대한 업적으로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설명한 건 기업이라는 비시장적인 기구의 탄생. 예.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도 제도주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그 유한계급론으로 유명한 베블렌 그 사람도 제도주의 경제학이고 예. 요 이제 그 아까 말한 로널드 코즈 그다음에 이제 뭐 더글라스 노스 같은 사람 뭐 이런 등등이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은 왜 생겼냐 경제학의 역사에서 법은 왜 생겼냐 그리고 기업은 왜 탄생했냐 국가는 경제학적 기능이 뭐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정리한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어떤 경제학의 한 조류 그거를 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주의 경제학을 쭉 보면 실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화두들을 다 뺏어가요. 아, 그 이후에서. 예,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마르크스주의 아마 그 이프로님이 대학교 초창기에 있던 시절과 그때는 뭐 저도 이제 이프로님과 대략 비슷한 연배니까 네, 예. 그때는 뭔가 막수주의 공부학을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았어요. 막수주의 네.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위기가 주변에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일본도 동경대 같은 데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근데 90년대 정도로 들어가면 9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가면 사회주의 붕괴도 한 요인이지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사라져요. 이 우리 주변에서 그 이유는 저는 제도주의 경제학 때문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시장을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유권자들을 제도주의 경제학이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도주의 경제학이 연구에 의하면 경제 성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물론 제도주의 경제학 중에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제 하다가 넘어간 사람도 많이 있고 등등 이제 마르크스주의나 이 어떤 신고조파 경제학을 넘나드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걸 쭉 종합해 보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가 되는 경우는 재산권의 보장과 인센티브가 중요했고, 예. 두 번째는 최초의 자본이 중요했고, 일단 뭐 일종의 쌈짓돈이나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뭘 하는 거니까요. 그래야지 기업을 만들든가 말든가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교육의 확대, 수출이 중요했고, 예. 이건 이제 시장의 대규모화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확대, 인적 자본, 교육 투자가 이런 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조업이 중요했고, 제조업은 약간 학습, 암묵지, 시행착오 이런 것 때문에 중요했고, 예. 그다음에 도시화가 중요했다. 그래서 요 6가지가 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대로 진행된 나라들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서울대 이근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예. 외교안보 쪽 이근 교수님이 있고 경제 추격론으로 유명한 이근 교수님이 있는데 해마다 이제 그 경제 전망서를 내시는 분이 이제 그 경제 추격론으로 유명한 이근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전 세계 슌페터 학상도 타고 그랬어요. 약간 이제 한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이제 한국의 슌페터리안 중에 한 명인데 예. 그래서 이제 경제 추격을 연구하셨어요. 추격에 성공한 나라들은 어떻게 추격에 성공한 거냐. 근데 그분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게 이제 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는 경우, 예. 그러니까 $10,000를 돌파한 나라들,
$10,000를 돌파한 나라가 1인당 GDP가 $10,000 돌파한 나라가 $20,000, $30,000, $40,000, $50,000. 가는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R&D, 그다음에 고등교육. 뭐 저는 그 두 개가 그냥 같은 걸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그러니까 고등교육은 사람에 대한 R&D고, 그냥 R&D는 이제 사람이 하는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고. 그렇죠. 사람 행동과 능력을 R&D 하려면 고등교육 인력이 많아야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책에 이제 좋은 불평등 책의 맨 마지막에 등록금 동결은 나쁜 정책이다.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정책 관계에 대한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 계획의 핵심은 물론 교육 전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특히 박사, 석사, 학사 과정의 교육 개혁, 대학 개혁, 대학 개혁 및 대학원 개혁.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가 늘리는 데는 무슨 제도가 필요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나 봐요. 뭐를 R&D와 고등교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중국이 이미 이제 중소득 국가가 됐잖아요. 네. $13,000입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이제 곧 고소득 국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미국도 굉장히 관심이고, 네. 우리도 굉장히 관심이고 그럴 네.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네. 두렵게 관심이고 우리는 약간 기대에 차서 관심이고. 네. 근데 이제 그거 될까 안 될까를 이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데, 네. 저거 R&D와 고등교육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네. 야, 저러려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인드, 네. 그것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제도, 네. 그런 게 있어야 돼. 네. 다 있잖아. 미국, 영국, OECD가 중에 5만 불 가는 나라 중에 석유 팔아서 5만 불 가는 일부 아랍 국가 빼놓고는 다 민주주의잖아. 시장 경제고. 네.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서 안 돼라는 주장도 있고. 저거에 의하면 야, 국가 주도로 고등교육 강화하고 R&D 강화하면 그럼 된다는 거면 저건 될 것 같은데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중국이 현재 $13,000거든요. 네. 그 일당 체제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걸 보면은 중국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정도의 갑질이나 권위주의냐? 왜냐하면 덩샤오핑 이후로 네. 그 선부론이라는 말 자체가 먼저 부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떼돈 벌어라. 터치하지 않는다. 라는 그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고 지금 시진핑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약간 1인 체제가 강화된 면이 있지만 예. 우리 뭐 3프로 TV나 언더스탠딩에서 조용남 교수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용남 교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 전문가들의 합의된 압도적 다수의 의견은 여전히 중국은 여전히 집단지도 체제로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중국의 이번에 시진핑과 그 시진핑이 지명한 여러 가지 그 상무위원들 예. 조차도 개혁 개방이나 시장의 기능과 경제 성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생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약간 그 바스켓 바구니 안에 있는 사람들 일종의 이제 그 중국에서 상무위원급의 자격을 갖는 일종의 바스켓 바구니가 있었다고 치면 예. 거기 한 뭐 30명, 40명, 50명 언저리가 있었다고 치면 그 중에 조금 더 시진핑이 마음에 드는 시진핑의 측근스러운 사람이 된 거는 사실이지나 예. 개혁 개방이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 자체를 되돌릴 정도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뭐 그 김양희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상층 기술, 중층 기술, 하층 기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 네 가지 기술 레벨이 있다고 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제조업의 3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제조업에. 예. 그리고 중국 자체가 전 세계 GDP의 17 내지 18% 정도 돼요. 여기랑 관계를 끊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일시적이지만 적자 상태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나노 수준의 첨단 기술 반도체는 한국이 앞서고 있지만 네. 한국 대만이 앞서고 있지만 약간 그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 반도체, 저가 및 중가 반도체는 오히려 중국이 앞서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경제발전 초창기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한테 소부장을 가지고 오다가 우리나라가 어느 단계에는
경공업을 우리가 일본한테 수출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주력이 바뀌면 일본의 주력 산업이 바뀌면 한국과 일본의 교육 관계가 바뀌게 돼요. 그렇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로 올라가니까 이 중저 부가가치가 우리가 가성비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거꾸로 치고 들어와서 이걸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말 운동화. 양말 운동화보다 한 단계 높은 약간 이제 그 비교적 그 기술력이 한 저중기술 정도를 요구하는 반도체도 LCD. 네, 등등등. 그래서 LCD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우리가 양말 운동화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상황이었다라면 네. 지금은 점점 이제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일부 신문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거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중진국은 몇 달러냐? 중진국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중진국 함정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한 $10,0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30,000 못 가는 걸 의미한다면 아니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중진국은 일종의 아르헨티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였던 건데 5,000달러 언저리에서 10,000달러 언저리 사이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5,000에서 10,000달러 사이가 있는 게 중진국이었던 거지. 중국은 이미 13,000달러를 넘은 거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중심 도시를 보면 한 20,000달러, 30,000달러 가까이 되는 데도 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결론은 그럼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독재 국가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 재산권과 인센티브가 살아있는 나라여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저해 요인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저소득에서 중소득 국가가 될 때 재산권과 인센티브 그리고 우리가 최초의 자본은 이미 해결된 거고 교육의 확도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비중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한 10%가 약간 안 돼요. 미국은 소비 중심 경제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자체가 너무 크거든요. 한 25에서 많을 때 한 40% 가까이 전 세계 경제 차지했던 건데. 그리고 교육의 확대와 인적 자본. 지금 1인 GDP 대비 1인당 GDP 대비 R&D 투자 비율에서 중국은 뒤지지 않거든요. 전 세계 탑 국가에 있고 그다음에 특허 등록이라든가 물론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었던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하면 중국의 특허가 좀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많지만 그리고 특허 개수를 보면 또 압도적이거든요. 특허 개수를 보면. 그래서 뭐 그 1인당으로 보나 중국은 세계 탑티어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지도부가 그걸 알고 있어요. R&D 투자와 고등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시진핑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 지난번 당대회 때도 그렇고 기술이 최고다.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기술이야말로 안 보고 어쩌고저쩌고 등등 얘기를 중국 지도부 전체가 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화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중국이 불리해진 건 뭐냐면 첨단 기술 접근권이 불리해진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때려 맞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이라는 기술을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중국은 요 정도는 지금 올라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까지를 이렇게 이제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미국이 요 정도는 좀 때려잡고 있는 거거든요. 너 나노 기술은 오지 마. 반도체는 아예 얼씬도 거리지 마. 그래서 첨단 반도체는 얼씬도 거리지 마.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그 AI 기술이라든가 뭔가 이제 나중에 점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거에서는 이제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중국이 이제 2차 전기차가 되면은 2차 배터리 그쪽은 지금 미국이 다 견제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기차 전 세계 전기차 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6가지로 보면은 중국은 경제 성장 여지가 더 있는 거고. 다만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권.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계속 뭔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첨단 기술 봉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봉쇄가 되면 그런 것이 한 30년 정도 지속되면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이 제가 보기에 한 20,000달러, 뭐 25,000달러 그런 것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거에서는 이제 좀 뭔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13,000에서 2만 언저리만 가도
어마어마한 거죠. 2만 하기야. 달러 곱하기 인구 14억을 곱하기 하면 곱하면 뒤집겠네요. 그래서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게 아. 물론 이제 장기에는 또 뭐 미국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제가 이제 이번 책 쓰면서 그 이제 외웠던 데이터지만 1980년에는 미국이 100이었으면 중국이 8%였어요. 네. 작년 기준으로 미국 GDP를 총 GDP를 100으로 놓으면 작년에 대략 중국 GDP가 75% 정도 됐어요. 그러면 100대 8에서의 격차와 100대 75에서의 격차와 100대 뭐 95에서의 격차가 설령 95가 안 되거나 뭐 105대 100으로 역전되든 안 되든가 무관하게 100대 75나 100대 95나 뭐 100대 105나 그 언저리로 봐야 되거든요. 무슨 우리 뭐 시험 뭐랄까 이렇게 몸무게가 뭐 73인 사람이랑 72인 사람이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네, 예. 그래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첨단 기술 접근권 요 중에서 특히 이제 고등교육과 R&D 요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의 괴롭힘을 계속 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근데 미국의 견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도 가봐야지 알고 유럽 시장이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중진국 함정이란 말은 예컨대 뭐 중진국 개념 무한대로 늘려가지고 그 이미 중진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 쓰는 중진국 함정은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언저리 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우리 뭐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 썼던 이정동 교수님도 뭐 그런 표현 쓰고 근데 그거를 뭐 과도하게 2만 달러 언저리까지로 늘리는 건 이미 중진국 함정이 아니라고는 이제 약간 선진국 함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중국은 아직은 좀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이제 하나씩 좀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네. 이제 재산권과 인센티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는 뭐 여러 나라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영국 명예혁명 사례예요. 영국에는 이제 청교도 혁명하는 게 1642년도 있었고요. 명예혁명이 1688년에 있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연도 차이가 재밌는데요. 46년에 있었어요. 혁명이 2번. 한국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2017년에 일종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30년에 그게 2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영국은 1600년대에 46년에 이게 2번 있었어요. 두 번째가 항상 중요해요.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청교도 혁명은 왕이 귀족들한테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려니까 귀족들이 반발해서 일으킨 혁명인데 원래는 초반에 귀족들이 밀렸다가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돼가지고 왕을 이제 이겨요. 네. 그래서 왕을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귀족들이 그다음에 크로멜이 왕을 죽인 다음에 뭐라냐면 독재를 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 왕 죽였더니 저 새끼가 독재하네. 그래서 언제 다시 저거 되냐면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이제 저거가 돼요. 그걸 뒤집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다른 왕이 와가지고 다시 또 세금을 걷었는데 다시 또 이제 귀족들이 다시 또 한번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이 두 번째는 항복. 날 죽이지 마. 해가지고 그리고 귀족도 왕 죽이면 뭐 하냐. 지난번 봤는데 죽여봤자 별로 좋은 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은 유혈혁명이었던 거고 명예혁명이 무혈혁명이 된 이유가 왕을 안 그 전에 한번 죽여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귀족도 왕을 어떤 왕의 명예를 존중할게. 그래서 입헌 군주제로서의 거를 어떤 왕족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회주의가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회주의적 맥락에서의 민주주의와 보통 선거권 맥락에서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민주주의다. 의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세금 때문에 발생한 혁명이에요. 그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의회주의의 본질은 왕과 귀족의 타협 체제예요. 그래서 명예혁명은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 근데 이제 보통 선거권은 역사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일으켰던 운동이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타협 체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썼던 토크빌 같은 사람은 원래 민주주의를 반대했거든요. 어떤 이제 포퓰리즘이라든가 인민주의 정치라든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요 명예혁명을 분기점으로 왕에 의한 부당한 재선권 침해가 불가능해지고 그랬더니 거꾸로
그리고 이게 실은 법치 국가의 등장인 거죠. 예. 법치 국가의 등장이어서 법치 국가의 원래 발생은 왕이 함부로 못하게 왕 너도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법치 국가거든요. 예. 이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힘센 놈한테 이제 적용하는 게 법치 국가인데 원래.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재산권 침해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불가능해지고 신뢰가 상승하고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자율이 하락하고 당좌예금이 급증하고 특허도 이제 대박을 치게 돼요. 이때 특허 신청이나 개발 같은 게. 그래서 민간 경제 활성화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도와 조직의 경제사라는 이제 그 이제 제도주의 경제에 관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명예혁명이 1688년도 있었어요. 근데 명예혁명이 있던 즈음이었던 때는 이 정부가 장기 차입, 이제 국채 발행으로 볼 수 있죠. 지금으로 치면 국채 발행의 이자율이 14%였고 이제 금액도 한 이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런데 한 40년, 50년 정도 지났더니 이자율은 3%로 다운되고. 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자율 중에 가상금리라는 개념 있잖아요. 프리미어 금리.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으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야, 이자율이. 저건 저 때는 중앙은행이 있어서 조절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시중금리였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이제 홍춘욱 박사님 썼던 책 돈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네.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달 금리가 싸다는 거야. 와. 전비 조달 금리가. 와. 프랑스는 모라토리엄을 한 적이 있고 프랑스는 모라토리엄을 몇 차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전비 조달 국채는 이자가 엄청 비싸고 한 뭐 여기 뭐 영국이랑 비슷했다고 치면 한 14% 정도 14% 심지어 모라토리엄 한 적도 있으니까 한 20% 가까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영국은 3%의 무기를 구입하는 거고 이자 비용 3%에 저금리로 무기를 구입하고 프랑스는 고금리로 무기를 구입하니까 네. 이게 이제 전쟁이 장기로 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의 당좌 예금 또 이제 여기로 치면 금액으로 치면 한 10만 파운드에서 1698년경에는 대략 한 이제 한 6, 70년 지났더니 한 29배 정도 증가하는 290만 파운드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특허 같은 것도 다른 책을 보면 특허도 쫙쫙쫙 늘어나고. 그래서 아까 전에 1688년이 명예혁명이라고 표현했고 이때가 의회주의 정착이 됐는데 1760년 때가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제임스 와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리즈 증기기관 발명들, 그게 이제 특허권의 보장이 잘 되기 때문에 아하. 왕 저놈이 내 거 뺏어가지 않는다. 야, 그게 산업혁명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산업혁명의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재산권과 인센티브. 예컨대 제가 이제 책에서는 살짝 써놨는데 예. 1978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하는데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은 다음에 인구의 거의 90% 가까이 농민이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거의 굶어 죽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 전까지는 농작물이 만들어지면 아주 일부만 그 농사지은 농민들이 가져가고 다 국가가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근데 몇 차례 개혁 과정을 거쳐가지고 니네가 국가한테 일부만 내고 니네가 다 가져가로 제도를 바꿔요. 그 78년, 79년, 80년, 81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 공산당이 그랬더니 그 농작물 생산량이 네. 연평균 20% 가까이씩 뛰어요. 그러니까 아무 뭐 비료고 뭐 이런 거 없이 자기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센티브의 변화만으로 10%에서 20%가 팡팡팡팡 뛰어요. 이게 이제 실은 이 재산권과 인센티브와 관련된 것이 이제 그리고 실은 역사적으로 의회주의 프랑스 혁명 실은 의회주의가 정착이 안 됐죠. 예.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 한다든가 미국의 독립혁명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 두 나라가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거는 실은 이제 혁명이죠. 혁명에 의한 법치국가와 의회주의의 정착.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법치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몇 차례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약간 중국판 법치국가를 하겠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얼마나 효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교육의 확대. 요거는 이제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있는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이게 GDP 이게 가는 선이 GDP 대비 수출 비중이고 예.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인도. 나라마다 이제 사례가 다른데 좀 특히 인도 사례가 이제 좀 그래프가 예뻐가지고 네. 그래서 교육의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이고 이거는 이제 또 역사적으로 일종의 약간 이제 세계사와 경제학을 연결시키는 건데요. 국민국가 독일이 1871년에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이탈리아는 1861년과 71년에 이제 그 각각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약간 업데이트해가지고 통일 이탈리아가 만들어지는데 예컨대 일본의 메이주신 원래 일본은 한 270여 개의 번체 재료가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광역지자체 비슷한 네. 거였는데 1868년에 이것이 가지는 경제 그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시장 통합이 되고 관세가 철폐했다는 거죠. 그래서 번들의 그렇죠. 270개로 쪼개져 있던 시장이 거대한 270개가 통합된 시장으로 만들어지는 거. 예. 이게 실은 메이주신이고 국민국가의 탄생으로 봐야 되고 미국의 독립전쟁도 1776년에 독립전쟁을 시작해가지고 1803년에 끝나는데 13개 주가 독립혁명을 해서 미 연방을 만든 다음에 관세를 폐지하고 시작해서 실은 13개 주기도 원래 관세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한 80여 년에 걸쳐서 서부 개척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여기저기 이제 뺏어가지고 뺏기도 하고 뭐 이제 또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알래스카도 사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네. 캘리포니아의 금광이 발견된 시점. 그게 제 기억에는 1846년인가 48년인가 그렇거든요. 예.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쓴 연도랑 같은 연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1800년경부터 이제 서부 개척까지도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전체 횡단철도, 그 대륙 횡단철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실은 시장 통합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예. 강이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고 5대5 인근이 중요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영 제국은 뭐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포함. 왜 영국은 그렇게 많은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는가? 역시 시장 때문에. 그래서 땅덩어리 큰 나라가 대체로 잘 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저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가 잠재력 있다고 보는 이유도 그 큰 땅덩어리가 서로 교역을 자유롭게 하니까 같은 그렇죠. 국가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러면 시장이 큰 거는 왜 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냐? 원래 이제 시장이 통합되면 시장이 대규모가 되고 교육이 확대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시작이 핀 만드는 공장. 핀 만드는 건데 분업이거든요. 분업. 분업이 되면 왜 중요한 거냐? 전문성이 전문성 살아나니까. 때문이거든요. 예. 예. 전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경제 성장 관점에서 제국주의 시대를 보면 대항해 시대가 있었고요. 그 제국주의 식민 시대가 있는데 역시 이제 교육 확대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이제 시장을 확대했던 거죠. 영토를 넓힌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은 영국대로 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를 통틀어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아주 예외적인 게 없진 않았으나 예. 미국은 본인들 자체가 독립혁명으로 만들어진 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 대륙과 분리되어 있는 나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실은 별로 제국주의를 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엄청나게 큰 자기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한번 한 적 있는데 유럽의 15개 국가를 미국 영토에다가 덮으면 네. 남아요. 미국이 남아요? 네. 그렇죠. 미국 땅이 남는다는 얘기죠. 네. 유럽의 그 약간 냉전 시대의 서방으로 불리던 예. 15개 국가인가 몇 개를 다 덮어놔도 미국 땅이 남아요. 그러니까 실은 미국은 대륙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유럽 연합처럼 유럽 연합이 원래 28개 국가 4억 5천만 명에서 영국이 탈퇴를 해서 4억 5천에서 3억 7천만 명. 지금 유럽 연합이 27개 국가 3억 7천만 명이고 미국이 50개 주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땅덩어리는 아마 그 28개 국가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다 합쳐도. 그러니까 유럽은 아무튼 미국은 좀 이제 차원이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가 성장하려면 오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웠네. 그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설명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대기업이 되려면 기업을 키워 큰 기업이 되야 된다는 말 같은 비슷한 얘기니까.
핵심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학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선후 의견이 경중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건데 네. 사실 그게 뭐가 딱 하나의 요인은 아니겠으나 그렇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으나 그 다양한 요인을 비중 높은 순서대로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든 뭘 하든 그렇죠. 이렇게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이제 정책도 만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그걸 하나의 표가 가르쳐 시전- 주신 건데 네. 그런 것 중에 오늘은 이 제도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사유재산, 네. 자기 재산권 네. 이게 예전에 갖춰지지 않았을 때와 비교할 때 그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다.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는 얘기를 독재를 했잖아요. 인수분해해야 돼요. 독재를 인수분해한다? 예. 그 뭐죠? 북한 노동당과 음. 중국 공산당은 다른 정치 체제로 봐야 돼요. 네. 일당제인 건 똑같아요. 음. 그런데 북한은 1인 체제로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 정근대적으로 있었던 1인 세습 봉건 지배 체제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독재의 나쁜 건 다 갖고 있고. 독재의 나쁜 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음. 예컨대 박정희도 독재를 했고 김정은도 독재를 했고 덩샤오핑도 독재를 했고 마오쩌둥도 독재를 했는데 네. 네 가지 독재는 다 다른 종류의 독재라는 거야. 어. 그래서 독재를 인수분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럼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세습 체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왕조 체제랑 같은 거고 네. 여기와 똑같은 모델은 사우디로 봐야 돼 오히려. 네. 사우디 왕조 체제. 음흠. 예컨대 근데 중국은 마오쩌둥이 자기 자녀한테 세습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1인 지배 체제냐 집단 주도 체제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유사한 정치 체제는 예. 베트남 공산당인 거죠. 세습되지 않는 당이 독재를 하는 거지. 당 주석 또는 총재가 그 당 서기가 독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련 공산당이랑도 달랐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도 달랐던 거예요.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는 독재인 거예요. 박정희 시대부터. 박정희도 그랬고 네. 이제 현재 중국 공산당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재의 레벨 수준 그거를 인수분해하지만 여전히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많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건데 실은 자본 축적 이런 것 때문에 자원의 재배 이런 것 때문에 그 후발 자본주의 국가는 네. 권위주의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에서는 민주주의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사례는 제가 아는 건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스웨덴. 거기 민주주의도 하면서 경제 성장했는데 네. 나머지 빨리 추격하는 국가들은 민주주의까지 할 정신은 없다. 그렇죠. 거의 뭐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까 제가 중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 말고도 많을 텐데, 네. 그걸 이제 하나하나 그럼 당분간 좀 배워보도록 하죠. 다음 네네. 시간에 이어서. 네네.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 관계상 여러분도 다른 일 하셔야 될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